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금통위는 금리의 변경보다는 오히려 현재 인플레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언제쯤 금리 인상 타이밍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7명 전원 현 수준인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할 당시의 기준금리가 연 1.25%였어요. 발발하자마자 0.5% 낮췄고요. 네. 두 달 뒤 지난해 5월에 추가로 0.25% 내려서 현재 0.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봤더니 1.6%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다 수출도 나쁘지 않고요. 투자도 성적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변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수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만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물가 관리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이제 2.3%, 3년여 만에 가장 물가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 기조적이냐? 이 가이드라인이 2%거든요. 2%를 넘어서는 순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조절해야 되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에 제시했던 연 1.3에서 1.8%로 아직은 2% 아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물가가 급증한 건 일회성 요인일 수 있다. 아직은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3에서 4%로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요인이 고려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 이제 회견에서 4% 성장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네. 자, 지금 대통령이 4% 성장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외에서 최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리고 있어요. JP모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4% 성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1% 역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경제 회복 속도라면 올해 4%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건데 1분기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느니 기획재정부도 아마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4%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재부보다는 다소 보수적이에요. 주로 0.1에서 0.2%포인트 낮게 보는데 네. 오늘 4%를 제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좀 높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장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거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지만 과거에 중앙은행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파장이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니다. 금리 인상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장한테 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 시점,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돈을 줬는데 오늘 얘기로는 이 총재의 이런 인식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통위원 간에 이견 없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현재 경기 회복 속도,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점을 부각시켰느냐.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먼저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필요하다면 미국보다 앞서서 통화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을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지만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 면에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고민하겠다라는 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연준의 방향성과 결정이 한국은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지연됐을 때의 또 부작용도 또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 이 마지막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해 보이는데 이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미 시중의 대출 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지난 1년 전과 비교하면 제1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한 0.6%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대출 총량 규제를 비롯해서 정책 당국이 계속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연일 이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미국은 지금 뭐 제롬 파웰 의장이 연준 의장입니다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금리 인상을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2023년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 그동안 돈을 풀던 자산 매입을 좀 줄여가는 과정, 이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6월 F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미국은 지난달 물가가 4% 넘게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미국은 백신 접종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그동안 이제 이 금리 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고용이었거든요. 근데 고용도 지금 주간 일자리 동향은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복지제도 이제 실업급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복직하느니 조금 실업자 수가 이제 단순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 회복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중앙은행장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 실세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달러화는 강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신흥국이에요.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이미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그들 나라와의 경제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아직도 수출로 굉장히 많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산을 매입을 축소하고 긴축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도 시차를 두고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며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흔들리는 폭은 이 사실 자영업자 네. 그리고 20, 30대 영끌 B2예요. 예.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서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B2 영끌로 지금 봤더니 1분기 말 가계 신용이 1,765조를 넘어섰어요. 석 달 만에 37조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5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의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37조 원 가운데 2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아니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원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요.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40% 미만으로 대출되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기타 대출, 이른바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입니다. 우리 1분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모주 청약에
그리고 가상자산에, 코인 시장에,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요인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1,700조 원, 1,600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도 꽤 됩니다. 예. 700에서 800조 원에 가깝습니다. 네. 자, 이들만의 한은의 추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1%만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은 12조 원. 이 가운데 800조가 자영업자라면 한 5조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정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에는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한 소급 적응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결과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재산세 경감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무주택자 LTV 우대 수준은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더불어서 도심 복합개발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이야기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2개의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이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 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이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요거 2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그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 수요 이것을 억제할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또 1주택자의 2, 3목적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사 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두어서 정부는 각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이한 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방향을 공급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책을 상기 신도시 건설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 달에는 사전 청약을 전체 7월부터 6만 2천 호, 금년엔 3만 호, 내년에 3만 2천 호가 사전 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것은 선도 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천 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 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전체 대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초과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 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 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이사 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 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익 공유형 주택 공급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20% 정도를 금융 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데, 분양 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 사업이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가 임차인이 시세 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 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대치 택지 활용입니다. 상기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 용지는 용적률을 더 상향 추진하고 또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분당 일산과 같은 일기 신도시는 주거나 도시 기반 시설 여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리모델링 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중장기적인 택지 공급 방안인데,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수도권 내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심 내의 군공항 이전 지역, 농업용수 제공 기능이 이미 끝난 농지가 없어져가지고 상실한 저수지, 지금 낚시터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의 이전, 이런 것들을 당정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당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정부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해서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정기적인 당정 간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공급 대상을 발굴하고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서 또 필요한 입법과 재정 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래 통계표는 이 민간 공급 물량을 포함할 때 전체 주택 공급이 2010년대에는 약 6만 9천 호가 평균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총 가동하면 다음 10년간 2021년부터 30년 사이에는 56만 3천 호, 약 10만 호 정도를 연평균 더 공급할 수 있어서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희 의총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많은 의원들이 이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특히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더 획기적인 저가의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임대분 분양주택, 또 지분 적립형 주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집과 같은 이공유형 주택 등을 보다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6월 중에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금융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차입주별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등 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투기 수요 억제는 계속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는 현재의 8천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 취득자는 9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가열지구는 현재의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각각 LTV로 이 지역의 10%포인트를 현재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고 차주 단위 DSR 한도 내에서 한정이 됩니다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장래 소득 등을 반영하는 DSR 산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6쪽의 상단에 보면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대출 가능 금액과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개선 후의 대체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 것은 빚금치인 부분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8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새 제도에 따르면 2억 8,800억 원까지의 2억 8,8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해서 지금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나고 8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8천만 원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현재 1인당 한도 7천만 원을 1억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 지원 한도는 현재 3억에서 3억 6천으로 상향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94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2017년 12월에 등록임대차 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5%의 공로 임대료를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경감해주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세제 지원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은 줄이고 임대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네,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세 경감 기준은 9억 원으로 결국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단일안을 올렸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종전에 이제 6억 원,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이게 6월 1일자 보유분한테 7월과 9월에 재산세 이제 건물과 토지분이 나가거든요. 네. 이때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특위 내에서도 규제를 놓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요. 네. 네. 세 가지 안이 거론이 됐었어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아예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는 게 1안이었고 이 안은 아예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위주택 2%로 개정을 해버리자라는 네.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이 지금의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되 자산을 처분할 때 네. 그때 세금 납부를 좀 연기해주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세 가지 방안 중에 이제 의총을 거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앞으로 좀 더 논의할 이제 과제다라고 이제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에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수준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당초 무주택이 내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할 경우에는 집값이 90%까지 LTV의 90%까지 해주자라는 파격적인 안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LTV 집값의 우대 수준 지금도 한 10%를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 폭을 더 넓혀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큰 맹점이 현재 기준에서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 10% 우대해줬다면 50%였는데 여기다 10%를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60%까지 규제 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주택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는데 이걸 네. 9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총 대출 총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4억 이하로. 자, 이런 것은 이제
미래 세대 장래 소득까지 반영을 해서 조금 혜택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공급 대책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이사 대책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1만 호 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가장 중시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20, 30대 영끌 투자였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 더 오를 것을 좀 우려해서 정말 빚을 내서 이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 특히나 집값이 비슷한 이제 어떤 서울이나 이보다는 변두리 쪽으로 아니면 이제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원룸으로 자꾸 수요가 이동하니까 공공주택 공급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역세권 이런 데는 소규모지만 개발 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또 공공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통해서 한 10,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3차례 지구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한 3차까지 한 38곳, 한 6곳 정도가 8곳 정도가 지정이 됐고 이 가운데 12곳은 관련 주민들의 10%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게 이사 대책이 주로 변창흠 전 장관이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이제 4차에서도 지금 이 후보지 8곳이 서울과 인천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첫 이제 공급 사례이긴 합니다만 LH 사태로 인해서 신뢰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로드맵에 맞춰서 공급 일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와 대출 규제 관련한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 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